네, 안녕하세요. 실시간 로봇 급제동 실패 예측과 경보 정책 프로젝트를 진행한 실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저희 팀 구성원과 소개 및 역할 분담입니다. 데이터 수집 및 먼저 작품 소개입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피지컬 AI 시대에는 지금까지 사람이 수행하던 작업들을 점차 AI 모델에 탑재한 로봇이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실내 로봇이나 자율주행 차량과 같은 시스템은 땅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운전을 하는 등 인간과 아주 밀접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가장 큰 문제는 현실 세계에는 예측이 불가능한 다양한 물리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주행 상황에서 발생하는 빗길, 빙판길과 같은 돌발 상황은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학습한 인간조차도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서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를 로봇이 순수한 물리 공식만으로 예측해 대응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리 기반 시뮬레이터인 파이블렛 시뮬레이터 상에서 주행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물리 변수들을 조절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계열 모델을 학습해서 급제동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들과 그 임계 조건들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이 안전한 제동이 가능한지 아니면 미끄러져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사전에 판단해주는 위험 경보 정책을 개발해 로봇이 돌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은 파이블렛을 활용한 물리환경 구축, 데이터 생성, 시계열 데이터 수집과 이를 기반으로 GRU, 트랜스포머 두 가지 시계열 AI 모델을 학습하고 모델의 출력을 통해서 실패 확률에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들과 그 임계 조건을 도출합니다. 도출한 임계값을 기준으로 실패가 예측되는 지점에서의 경보 시스템을 구현하고 마지막으로 두 모델의 분석 및 시간가로 총 6가지 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습 데이터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큰 틀에서의 시나리오는 시야가 좁고 노면 상태에 따라 제동거리가 크게 달라지는 커브 구간에서의 급제동입니다. 이 상황에서 수집할 물리 변수는 노면 상황, 로봇의 질량, 초기 속도, 도로 곡률, 공기 저항, 급제동 시점 등이 있으며 이 중 저희가 변경할 물리 변수는 노면이 기본인지, 젖어 있는지, 얼어 있는지 등의 노면 상황과 로봇의 질량, 로봇의 속도, 그리고 정지선을 기준으로 어느 시점부터 로봇이 제동을 시작할지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결과는 성공과 실패 이진 분류 데이터로 로봇이 급정거 시에 정지선을 넘거나 옆차선을 침범하게 되면 실패로 판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실제로 구현한 시뮬레이터입니다. 시뮬레이터상에서 물리 변수들은 에피소드마다 랜덤하게 설정됩니다. 노면의 마찰 계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상황 중 랜덤하게 선택되도록 했고 목표 속도는 시속 60에서 80의 값을, 또 정지 시점에 브레이크를 밟을 시점은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가 0.05에서 0.3m 사이의 랜덤한 값일 때 진행되도록 했고 질량은 차량 모델링 상에서 질량이 4kg이기 때문에 실제 3.5톤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토대로 4에서 8 사이의 값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공기 저항은 차량의 10분의 1 스케일이기 때문에 전면적과 항력 계수는 일반 차량에서의 평균적인 상수값을 이 스케일 값에 맞춰서 수정했고 공기 밀도는 노면의 마찰 계수에 따른 날씨에 따라 변경되도록 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주행은 실제 차량에서 진행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가속은 목표 속도를 설정하면 시뮬레이터에서 자체적으로 토크를 조절하면서 그 값을 따라가도록 하는 속도 제어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급정거 시에는 정지 속도 0을 따라가도록 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에 설정해둔 브레이크 토크 값을 유지하면서 감속을 진행하는 토크 제어 방식으로 현실에서의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시나리오의 성공 실패 여부는 정지선 침범이나 차선 이탈 없이 정지에 성공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차량이 양쪽 벽에 닿았거나
높이가 최초 시작했을 때에 가까워 크게 달라졌을 때 실패로 두고 나머지 경우에는 스레스홀드 값을 정해서 속도가 이 매우 작은 값보다 작게 되면은 성공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구성한 시뮬레이터의 작동과 실제로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 사진입니다. 저희 시스템이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배치되고 어떤 컴포넌트들이 서로 어떤 의존 관계를 갖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구조도입니다. 이때 가장 바깥쪽 상자는 이 시스템이 구동되는 물리 디바이스, 즉 연구용 PC를 의미합니다. 이 물리 디바이스 리서치 워크스테이션 내부에는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구동되는 가상 환경이 있고 이 가상 환경 내부에는 본 시스템의 핵심 컴포넌트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배치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파일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입니다. 저희는 파일 아티팩트를 실행 시간에 필요한 파일은 가상환경 내부에 시스템이 생성한 산출물은 가상환경 외부에 배치해 구분하였습니다. 지금 보신 다이어그램은 논리적인 소프트웨어 구조도로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을 사용하지만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을 모른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최상위 계층은 실제 연구원이 직접 상호작용한 계층입니다. 이 중간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실제 프로그램의 흐름과 시나리오 진행을 관리하는 계층입니다. 도메인 레이어는 실제 알고리즘과 비즈니스 규칙들이 담긴 로직 계층입니다. 가장 아래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는 실제 인풋 아웃풋과 외부 자원 접근을 담당하는 계층입니다. 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저희는 폴더를 구축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앞서 설명드린 계층의 아키텍처를 실제 코드 구조 수준으로 구축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컨트롤러 영역인데 이 컨트롤러 영역에는 시뮬레이션 컨트롤러와 시나리오 매니저가 있습니다. 도메인 영역에는 로봇 에이전트와 데이터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AI 및 정책 영역에는 예측과 경보 로직을 담당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베이스 프레딕션 모델인 추산 클래스, GRU 모델, 트랜스포머 모델, 워닝 폴리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및 출력 영역에는 리포트 및 시각화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베이스 프레딕션 모델인 추산 클래스는 저희가 실제로 트랜스포머 모델과 GRU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최종 산출물 구성 형태입니다. 지금 보신 다이어그램은 저희 시스템이 실제로 실행될 때 이 세 계층이 어떤 역할을 맡고 각각의 계층에서 어떤 산출물이 생성되는지를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구성도입니다. 가장 하단에는 물리적 기반 인프라를 담당하는 인프라 레이어가 있습니다. 중단에는 실행 환경 및 프레임워크를 담당하는 플랫폼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후 가장 상단에는 실제 개발 모듈과 최종 산출물로 구성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데이터 애널리시스 모듈, 그 다음에 프레딕션 모듈,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모듈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때 데이터 애널리시스 모듈에서는 변수 중요도 순위 테이블과 임계값 도출 테이블을 도출을 하고 프레딕션 모듈에서는 GRU,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예측 모델, 실시간 예측 경보 스크립트 와 같은 산출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에는 분석 리포트와 힛맵의 구성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실시간별로 받은 물리 변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모델에 바로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데이터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델에 사용한 데이터는 위에 있는 피처 칼럼들과 같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통하여 로봇 실패 예측에 영향을 끼친 변수 순위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설명을 자세하게 보면 한 에피소드에서 고정된 변수들과 실시간으로 변하는 변수들로 나뉩니다. 먼저 한 에피소드에 고정된 변수들은 노면 마찰 계수, 질량, 공기 저항, 통기 속도, 브레이크 제동 시점, 브레이크 토크 값입니다. 이들은 한 에피소드 실행 시 랜덤하게 선택된 값을 고정하여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듭니다. 여기서 노면 마찰 계수에 따라 1은 일반 노면, 0.5는 젖은 노면, 0.1은 얼어있는 노면으로 노면 마찰에 따라 날씨와 연관되는 공기 밀도도 자동으로 매치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변수는 로봇의 속도, 정지선으로부터의 로봇의 실시간 거리, 그리고 로봇이 받는 저항력입니다. 데이터셋을 보시면 시간 변화에 따라 값들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데이터들은
8대2로 분할하여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로 정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시뮬레이션 상에서 데이터를 뽑은 것이므로 에피소드별로 시퀀스가 달랐습니다. 어떤 에피소드는 빨리 끝나고 또 다른 에피소드가 끝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에피소드당 얻는 시퀀스 길이가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피소드당 시퀀스 길이를 2400의 시퀀스로 고정했습니다. 2400 시퀀스로 고정한 이유는 저희가 실시간 실패 예측을 위한 것이므로 실제 얻은 데이터에서 실패를 한 에피소드를 분석해 본 결과 최대 길이가 2387 시퀀스를 가졌으므로 이 이상을 가져가면 남은 시퀀스를 0으로 패딩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패딩 방식으로는 실시간 조기 예측을 위해서 시작 시점을 통일하기 위해 저희는 0을 뒤에 채우는 포스트 패딩 방식을 채택하여 데이터의 시작점을 일치시키고 모델이 초기 전조 증상을 놓치지 않도록 학습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전처리를 하면서 정규화할 때 처음엔 min-max 스칼라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GRU 모델을 돌릴 때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을 연락받아 GRU는 스탠다드 스칼라를 사용하여 다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같은 전처리로 트랜스포머와 GRU를 사용했는데 왜 트랜스포머는 괜찮고 GRU는 문제가 될까 하는 의문점입니다. 이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트랜스포머 모델은 모델 자체에서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이 층마다 있어 들어오는 입력값을 0에서 1로 정규화를 하므로 이미 정규화가 되어 있는 데이터가 들어와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GRU 모델은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는데 이 활성화 함수는 -1에서 1 사이의 출력 범위로 0이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값이 0에서 1인 인덱스 min-max 스칼라보다 0의 중심인 스탠다드를 사용하여야 활성화 함수가 더 잘 반응하고 그래서 모델이 훈련을 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해서 저희는 다시 스탠다드 스칼라를 GRU로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가 직면했던 세 가지 핵심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실적인 데이터 생성의 어려움입니다. 시뮬레이션 상에서 현실과 유사한 주행 환경을 세팅하고 적절한 데이터 샘플링 주기를 설정하는 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시간 예측의 정확도와 속도의 상승 관계입니다. 빠르게 예측하려다가 보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새로운 손실함수를 설계하여 신속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는 GRU 모델 해석의 어려움입니다. GRU 모델은 블랙박스 모델이므로 해석하기 어려워 저희는 어텐션 레이와 샵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여 모델의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시각화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인 현실적인 데이터 생성 문제입니다. 저희는 처음 시뮬레이터에서 로봇의 질량, 속도, 단면적 등 현실 트럭 값을 넣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니 로봇이 느리게 가거나 정지하는 등 되도록 시뮬레이션을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하는 로봇과 실제 차량 스케일이 달랐고 속도와 같은 단위 기준 또한 달랐습니다. 이것들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상 구현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조건이 되도록 스케일을 다 일일이 조절하여 로봇의 물리적 환경 세팅을 구축하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샘플링 최적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시뮬레이션 환경은 280Hz라는 매우 높은 주기로 설정되어 있어 데이터의 양이 지나치게 많고 방대하고 실시간 처리의 부하가 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관련 선행 논문을 참고하였고 이를 통해 10Hz 이상의 샘플링 주기에서도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100%에 가깝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저희는 수집 주기를 10Hz로 최적화하였습니다. 화면의 데이터표를 보시면 타임 컬럼이 0.1초 순으로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팀의 두 번째 문제인 실시간 예측의 정확도와 속도의 상승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논문을 참고하여 새로운 손실함수를 설계하였습니다. 참고한 논문은 비용함수에다가 가중치를 곱해 예측이 내린 시점이 길면 빨리 답을 내놓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중치 알파의 값이 커지면 정확도를 고려하는 것이고
가중치 알파가 작으면 신속성의 비중을 크게 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성공과 실패를 분류하는 이진 분류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출력층 활성화 함수에는 시그모이드를 사용하였고, 손실함수에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의 신속성까지 고려한 새로운 손실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감마는 시간을 얼마나 고려할 것인지를 반영하는 가중치이고, t분의 tmax는 전체 시퀀스 대비 예측을 한 시점 텀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코드가 저희가 설계한 손실함수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타임 페널티 가중치입니다. 이 값은 쉽게 말해 시간이 지날수록 모델이 얼마나 엄격하게 채점할 것인지를 정하는 값입니다. 만약 이 값을 0으로 설정하면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모든 시점의 오차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일반적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와 같아집니다. 반면 이 값을 키울수록 정보가 충분히 쌓인 후반부의 시점의 예측 오차에 대해 더 큰 페널티를 부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델은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 학습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모델은 후반부로 갈수록 더 확실한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조기 예측 성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타임웨이 계산한 식이 있습니다. 이는 시간축을 0에서 1 사이로 정규화했을 때 가중치는 기본 1에서 시작하여 종료 시점에는 1 플러스 가중치 배만큼 증가하는 선형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이 타임웨이시 최종적으로 손실함수에 적용되는 가중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는 마스크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피소드당 시퀀스를 2400으로 맞추기 위해 후반부에 0으로 패딩을 적용했다고 했는데요. 이 0으로 패딩된 구간은 실제 데이터가 아니므로 손실함수 계산에서 제외하기 위해 마스크를 곱해 0으로 처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함수는 패딩된 무의미한 구간을 무시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보의 진솔도를 반영하여 실시간 미션 수행 중 로봇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모델 해석의 어려움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는 어텐션 레이어를 추가하였고, 두 번째로는 샵 라이브러리를 적용하여 이와 같은 모델 해석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GIU 모델 학습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기본적인 GIU 모델 처음에 돌렸을 때 에포크가 증가함에 따라 EQC가 약 66%에서 멈추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EDA 분석을 실행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 66%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왔을까 라고 파악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 66%라는 수치는 트레인셋에서 성공의 비율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무조건 0으로 예측을 해도 66%의 정확도를 얻기 때문에 이제 학습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모두 0으로 찍어버리는 로컬 미니멈에 빠졌습니다. 그럼 왜 이 정상으로만 찍는 것일까에 대해 분석을 해보니, 일단 정상 데이터와 실패 데이터 간의 평균값 차이가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모델이 특징을 잡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약 1500만 행으로 시계열 길이가 또 매우 길었기 때문에 GRU가 장기 이존성을 효율적으로 학습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연상이 되게 컸고 정보가 희석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처리를 살짝 모델이 학습할 수 있게끔 수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스탠다드 스케일링입니다. 앞서 예진님께서 GRU에서는 왜 민맥스 스케일이 잘 작용하지 않고 스탠다드 스케일을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통해서 정상 데이터와 실패 데이터 간의 미세했던 그 평균값 차이를 유의미한 수치로 증폭시켰고, 그러함으로써 모델이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퍼지티브 웨이트라는 것을 손실함수에 추가했는데, 먼저 퍼지티브 웨이트란 무엇이냐?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함수 내에서 특정 클래스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기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상 데이터 분포가 약 66% 정도였기 때문에 실패 데이터와 2대1의 비율 정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데이터가 불균형하다라고 볼 수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 함수 내에서 실패를 맞추지 못했을 때 페널티를 더 크게 부여함으로써 모델이 실패 케이스를 우선적으로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맥스플링을 추가하였는데요. 이는 좀 도메인적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급제동 실패에는 어떤 변수의 급격한 변화량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따라서 일정 구간 내에서 가장 변화량이 큰 특징값을 보존하면서도 시계의 길이를 효율적으로 압축할 수 있는 맥스플링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서 말씀드린 포지티브 웨이트를 구현한 코드인데 빨간색 원에 보시면 예측 실패인 경우를 마스킹해서 그에 해당하는 로스 값에 포스 웨이트를 곱해줌으로써 다음 예측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설계한 모델의 핵심 아키텍처인 듀얼 어텐션 및 GRU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RU라는 모델의 단점을 말씀드리면 엔드-투-엔드 런딩이긴 하지만 안에 블랙박스 형식이기 때문에 모델 설명력이 살짝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력이 좀 강화하기 위해 단순히 GRU만 쓰지 않고 이중 구조의 듀얼 어텐션을 적용했습니다. 듀얼 어텐션은 말 그대로 두 개의 스테이지로 나누어서 어텐션을 추가하는 건데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인풋 어텐션으로 이제 매 시점마다의 변수들 중에서 어떤 변수가 가장 중요한가를 계산하는 레이어고, 두 번째 이제 템포럴 어텐션은 템포럴이 한국말로 이제 직역하면 시간이라는 뜻이 있는데 인코더가 압축한 전체 시퀀스 중에서 고장 발생에 영향을 미친 시점이 언제인가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좀 다시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모델은 이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변수가 문제이고 또 언제가 위험한 순간인지를 동시에 학습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듀얼 어텐션 구조 중 첫 번째 단계인 인풋 어텐션이 이제 실제 코드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 말씀드리면, 먼저 우측 코드를 먼저 보시게 되면 입력 데이터와 이전 시점의 상태 정보를 결합해 변수별 가중치인 알파 값을 계산하는 로직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알파 값은 하이퍼블릭 탄젠트와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쳐 각 변수가 예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알파 값에 xt를 곱하게 되면 weighted xt가 생성이 되는데, 이 단계를 통해 단순한 수치였던 데이터는 각 변수의 중요도가 담긴 가중 데이터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제 좌측 코드를 보면 반복문을 통해 weighted xt와 이전 상태 정보인 ht를 한 스텝씩 GRU 셀에 순차적으로 인풋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매 시점마다 어떤 변수가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변수가 중요한지가 아닌 매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문을 일단 적용을 했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nn.gru를 쓰는 게 아닌 GRU 셀을 이용했던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는 급제동 실패를 예측할 때 어떤 변수에 집중했는지, 그리고 그 집중은 매 시점마다 어떤 변수였는지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템포럴 어텐션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우측 상단 코드를 보면 이제 앞서 GRU를 반복해서 거쳐 나온 가중치 데이터들, 그리고 weighted xt 값을 인코드 아웃풋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 이후에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게 되는데, 이 컨텍스트 벡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제 왼쪽 코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인코드 아웃풋을 하이퍼블릭 탄젠트 함수에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쳐서 아까처럼 베타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 베타 값은 전체 주행 구간에서의 각 시점이 모델 예측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가중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앞에서는 비슷한 로직이지만 어떤 변수가 중요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였다면, 이번 로직은 어느 시점이 중요한가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베타 값과 다시 인코더 아웃풋을 곱해서 컨텍스트라는 가중합을 만듭니다. 이 가중합 연산을 통해서 정보가 단순히 섞이는 게 아니고 의미 없는 데이터는 베타로 걸러지고 계정적인 특징만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컨텍스트 벡터가 만들어지고 이제 좌측 하단 보시면 이제 우측 하단 보시면 FC 레이어를 통과시키고 로짓 값을 얻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0과 1 사이의 실패 확률을 추적하게 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실험 환경 및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인데요. 여기서 유익 있게 보셔야 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스 웨이트 밸류를 2로 설정한 부분인데요. 이 2로 설정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실패 예측에 성공하는 것이 2배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실패 예측을 좀 더 민감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최종 모델 성능 평가입니다. F1 스코어는 0.92 정도, 어큐레시는 95%, 리콜은 87% 나왔는데 정밀도가 좀 낮은 이유, 52% 정도 나왔지만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정밀도라는 것이 실패를 예측한 것 중에 정말 실패였던 케이스에 대한 비율인데 아무래도 실패 예측을 성공하지 못했을 때의 가중치를 포스 웨이트로 2배 가까이 줬기 때문에 아무리 정상 데이터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미세한 변화가 있었을 때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실패라고 예측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낮은 것을 볼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성능이 좋게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밀도가 이제 실패를 예측하는 것에 가중치를 더 두었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를 실패로 예측하는 케이스가 결론적으로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리스크가 더 컸기 때문에 나온 수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어텐션 레이어 시각화 결과입니다. 이제 이 레이어 시각화 결과는 한 에피소드를 랜덤으로 가져와서 시각화를 진행했는데요.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에 있는 것이 히트맵으로서 인풋 어텐션에 대한 가중치, 즉 어떤 변수를 중심적으로 받는지 시점의 지남에 따라 어떤 변수를 중심적으로 받는지에 대한 히트맵이고 밑에가 그렇다면 어떤 시점을 유의미하게 보았는지 어떤 시점에 대한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시점이 맞물립니다. 위에서 첫 번째 변수를 제일 밝게 표시되어 있어서 첫 번째 변수를 제일 유심히 봤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변수는 스피드로서 속도를 대략 155 시점까지 보았습니다. 이 155 시점까지 속도를 유심히 보다가 이제 속도를 그 뒤로 안 보게 되는데 근데 밑에 템퍼러를 보게 되시면 딱 155 시점이 예측을 판단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왜 유의미하냐 155 시점까지 속도를 통해서 속도라는 변수를 중심적으로 이제 예측 성공과 실패를 판단했다라는 아주 일관성 있는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샷 분석을 통해 전체 에피소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았던 변수에 대한 순위화를 매겨보았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압도적인 1, 2위가 바로 속도와 질량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보다 이제 운동 에너지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라는 것이 최종 도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계열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을 효과적으로 수출하기 위해 버트와 유사한 인코더 온리 구조를 채택을 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D 모델은 64차원, 레이어는 3층, 그리고 어텐션 헤드는 4개를 사용해서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이는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센서 데이터의 미세한 특징을 잡아내기에 충분한 깊이로 설계된 것입니다. 입력 데이터는 인풋 프로젝트를 통해 모델 내부의 차원으로 투영되며 이후 인코더 층을 통과하여 고차원 특징으로 변환됩니다. 다음 시계열 데이터를 모델에 넣는 토큰화 전략입니다. 보통 시계열 데이터를 시점 하나하나 쪼개서 넣기 쉽지만 저희는 패칭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함수를 보시면 긴 시계열 데이터를 마치 이미지를 자르듯 특정 길이로 묶어서 하나의 토큰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연습량을 줄이면서도 데이터의 지역적인 문맥 정보를 훨씬 더 잘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치 정보 주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트랜스포머는 병렬 연산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순서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학습 파라미터를 늘리는 대신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활용한 고정된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짝수와 홀수 인덱스에 서로 다른 주기 함수를 적용함으로써 모델의 시점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일반화 성능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저가 실제로 처리되는 forward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입력된 센서 데이터 X는 앞서 설명드린 패치 단위 토큰화와 차원 투영 그리고 위치 인코딩 과정을 거쳐 비로소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단순한 수치였던 데이터가 문맥 정보를 포함한 고차원 특징 벡터로 변환됩니다. 즉 이 단계에서 데이터 간의 복잡한 상관관계가 학습되는 것입니다. 모델의 최종 출력부인 아웃풋 헤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모델의 활용성을 높이는 핵심 로직입니다. 코드의 리턴 시퀀스는 true 부분을 보시면 모델은 단순히 고장이다 아니다만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점, 타임 스텝에 대한 실패 확률을 계산합니다. 최종 학습 결과입니다. 먼저 좌측에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시겠습니다.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대각선 부분이 정답을 맞힌 건수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데이터가 정답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우측 상단의 45건의 false positive입니다. 전체 데이터 중 정상 데이터를 고장으로 잘못 예측한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 모델은 92.55%라는 매우 높은 정밀도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모델이 고장이라고 경보를 울리면 92% 이상은 진짜 고장이란 뜻으로 현장에서의 신뢰도가 매우 높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F1 스코어가 0.8923으로 정확도가 93.36%를 기록하여 앞서 설정한 최적 임계값 0.58이 불균형한 데이터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을 했음을 입증합니다. 저희는 샵 기법을 통해 트랜스포머 모델이 어떤 변수를 근거로 고장을 판단하는지 실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순위화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경과 시간, 제동 여부 이 두 가지 변수가 모델 판단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물리적 변수들과의 격차가 워낙 커 일반적인 그래프로는 변수들이 보이지 않아 로그 스케일로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경보 예측에 사용되는 최종 모델은 트랜스포머 모델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프레시전 격차입니다. GRU는 정밀도가 50%대인 수준으로 경보 2번 중 1번이 오작동인 신뢰할 수 없는 모델입니다. 반면 트랜스포머는 92%의 높은 정밀도를 보여주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포머는 GRU랑 동등한 수준의 고장 탐지율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가능성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어텐션을 통해 고장 원인 시점을 역추적할 수 있다는 설명 가능성까지 갖추어 최종 모델로 선정을 했습니다. 단순히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예측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임계값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측의 단계를 보시면 저희는 0.1부터 0.9까지 0.01 단위로 아주 촘촘하게 구간을 나누어 시뮬레이션 수행을 했습니다. 단순 정확도가 아니라 실제 고장을 얼마나 잘 잡는지를 보여주는 F1 스코어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했습니다.
실제로 왼쪽 학습 로그의 빨간색 원 부분을 봐주십시오. 베스트 스레시홀드가 0.5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 에포크마다 데이터의 특성에 맞춰서 0.25, 0.32, 0.58 등으로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최적의 포인트를 찾아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모델은 고정된 기준이 아닌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0.58이라는 최적 임계값을 수학적으로 도출하여 최종 테스트에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전체 데이터에 대한 예측 빈도와 우리가 도출한 최적 임계값의 위치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대부분의 데이터가 양극단에 위치하고 중앙 데이터는 텅 비어있는 U자형 분포를 보입니다. 이는 모델이 애매한 상황에서 억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마진을 두고 안정적으로 실패를 판별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KD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실제 정답에 따른 모델의 예측 확률 분포입니다. 보시다시피 정상 데이터 파란색은 0에 실패 데이터인 주황색은 1에 완벽하게 쏠려 있습니다. 두 그래프와 겹치는 회색 지대가 거의 없다는 것은 저희 트랜스포머 모델이 정상과 실패의 특징을 명확하게 학습하여 구분을 할 수 있음을 시각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다음으로 경보 정책을 위한 임계값 산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된 트랜스포머 모델은 테스트에서 약 2,000개 데이터에 대한 주행 실패 예측을 수행하였습니다. 모델은 실패 판정 트레시홀드를 0.58이라 하였으므로 이것을 사용하여 한 시퀀스당 0.58을 내놓는 시퀀스를 분석하였습니다. 단발적 예측 기한의 연속적인 위험 상황을 포착하기 위해 해당 0.58이 지속되는 최장 구간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실패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1차적 실패 예측 에피소드는 658개입니다. 하지만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와 대조하여 오진 사례를 제거하여 다시 595개의 유효 에피소드로 최종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확정된 595개의 실패 에피소드를 대상으로 모델이 실패를 감지한 시점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조건에 기인한 실패입니다. 이는 t가 0인 시점부터 즉각적으로 실패 확률이 0.58을 초과한 경우인데요. 이는 모델이 주행 시작부터 초기 조건인 질량 그리고 마찰 계수, 초기 속도만으로도 주행 실패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빨간색 네모를 보시면 그 시작점이 0인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주행 시작하자마자 모델이 실패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행 중 발생한 실패입니다. 이는 595개 중 19개 에피소드로 3.2%를 차지하는데요. 주행이 진행하는 도중에 실패 확률이 임계값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이는 초기 조건은 안정적이었으나 주행 과정에서 동적 변수의 변화로 인해 위험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파란색 네모 부분이 그 시작 예측을 한 시점이 0초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저희 모델은 그 학습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완료한 모델이 초기 조건만으로 모델이 실패라고 예측을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노면 상태별 임계 조건 도출입니다. 모델이 실패를 예측하는 시점의 주요 물리 변수를 기반으로 로봇이 주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경보 정책 정한 것입니다. 네, 저희는 앞서서 그 로봇이 정지해 있는 바로 시작점부터 실패를 예측한다고 이렇게 알았는데요. 초기 조건만으로 실패가 예측돼 576개 에피소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상 초기 변수인 그 질량, 초기 속도, 마찰 계수 간의 관계를 통해 위험도를 수치화하였습니다. 이는 운동 에너지와 마찰력의 관계를 고려하였고 다음과 같이 위험 지수를 정의하였습니다. 수식을 통해 산출된 값을 통해 노면별로 하위 10%에 해당하는 값을 옆에 있는 표로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적 주행 조건의 임계값입니다. 주행 중 실패가 예측된 19개 에피소드에 대해서 트랜스포머가 도출한 변수 중요도를 통해 임계값을 선정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변수 중요도 상위권에서 속도, 마찰 계수, 저항력, 그리고 정지선으로부터의 거리였는데요. 여기서 저항력이랑 속도는 비례관계가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경보 정책에
사용한 수식에는 속도, 노면 마찰 계수, 그리고 정지선으로부터의 거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식을 통해 사출의 값으로 각 에피소드별로 값을 구하고 각 노면별로의 하위 10%에 해당하는 값을 해당 노면에서의 주행 중 긴급 제도 인기값으로 선정하여 옆에 있는 표와 같이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조기경보 시스템입니다. 조기경보 시스템은 주행 시작 전과 주행 중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이때 사용하는 인계값은 학습한 모델을 기반으로 따로 테스트 데이터를 수집하여 테스트 데이터에서 예측에 성공한 정지 실패 데이터를 통해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주행 전에는 차량의 관성을 노면의 마찰계수로 나눠서 노면 상태에 따라 차량이 얼마나 멈추기 어려울지를 통해 위험도 인계값을 계산했습니다. 주행 중에는 차량의 속도를 정지선까지의 거리와 노면의 마찰계수로 나눠서 노면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현재 차량이 정지선에 얼마나 빨리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통해서 위험도 인계값을 계산했습니다. 인계값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계산한 위험도 값들 중에서 하위 10% 지점의 값을 사용해서 너무 극단적인 값들은 무시하면서도 거의 대부분의 실패 위험도 값들은 실패로 판단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계산한 인계값은 우측 사진과 같습니다.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주행 전 위험도 값이 인계값을 넘는다면 주행 전부터 이미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주행 중에는 추가적인 위험도 계산 없이 진행됩니다. 만약 주행 전에 인계값을 넘지 않았다면 주행 중에 실시간으로 변하는 값들을 통해서 주행 중 위험도를 계산해 정지 성공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은 주행 시작 전에 위험도 값이 인계값을 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주행이 시작되더라도 정지에 실패할 정도로 선택된 변수들이 과도하게 큰 경우이기 때문에 주행 시작 전에 경보를 울려서 운전자에게 현재 노면 상태에서 목표로 잡은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적재한 질량이 너무 커서 주행 시작 전에 이러한 값들을 변경해야 한다고 알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행 시작 전에는 인계값을 넘지 않았지만 주행 중에는 위험도 값이 인계값을 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주행 중 경보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초기에 목표로 한 속도나 적재한 무게는 안정적이었으나 현재 정지선까지 남은 거리를 고려했을 때 현재 속도가 너무 크게 변해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과제입니다. 저희의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설계한 시나리오상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계열 모델을 학습시켜서 이후 이 학습한 모델을 활용해서 사전에 임계값을 계산을 하고 그 값을 기반으로 주행 전과 주행 중으로 나눠서 경보를 울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모델이 예측한 정지 실패 데이터를 토대로 사전에 인계값을 계산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범용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각 에피소드에 맞춘 정확한 정지 시점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터상에서 실시간으로 추출한 해당 에피소드의 물리 변수 값들을 모델에 입력으로 해서 인계값을 사전에 계산하는 것이 아닌 모델이 실시간으로 예측한 정지 성공, 실패 데이터를 토대로 어느 시점에 정지하는 것이 안정적일지 계산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하드웨어적인 한계 및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실시간 예측을 진행하게 되면 시뮬레이터가 강제로 종료되는 현상이 발생하지만 추후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여 에피소드 각각에 맞춘 정지거리 인계값을 판단하고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한 급제동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적용 및 검증해 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참고한 문헌들을 보여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